한국고등교육재단이 후원하는 전문 서평지 서울 리뷰 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리뷰의 발견 그 7번째 시즌의 3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의 발견 진행을 맡고 있는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정인관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진호 교수님을 모시고 게리 마커스와 어니스트 데이비스의 2029 기계가 멈추는 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즌에도 저희 배웠었는데 이제 수업도 거의 중간 지나고 특별히 뭐 하시는 일이나 뭐 이런 거는 있으신가요? 뭐 책이나 뭐 이런 작업이라든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2019년에 1년간의 연구년을 해외에서 보내고 그 뒤에 2년간 이제 인문대학 부학장 보직을 맡아서 좀 이제 그 학과 일에서 좀 떠나 있었고 또 이제 학생들하고의 이제 만나는 기회가 좀 적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학과로 복귀해서 이제 예전처럼 수업도 많이 하고 또 학생들 자주 만나고 해서 좀 이제 색다른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저의 적성에 맞는 천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일단 늦었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책 서울 리뷰 북스 7호에 박진호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더 닮으려면 이란 제목의 서평으로 다뤄주신 책입니다. 우리에게는 최근 드라마 파친코로 잘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감독 코고 나다가 2021년에 만든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이 인간 동생을 돌보고 감정도 느끼고 사랑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현재 기술로서는 그저 꿈일 뿐이며 지금의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 책이 여기 있습니다. 다만 그 불완전한 능력에 비해 사람들의 AI에 대한 의존과 기대가 과도하며 그것이 오히려 문제이고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그리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책 오늘 다룰 2029 기계가 멈추는 날입니다. 교수님 혹시 AI나 로봇 관련된 글 같은 거 읽으시거나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특히 영화 쪽에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SF 영화도 좋아하고 특히 뭐 AI나 로봇 관련된 거 좋아하는데 뭐 두 개만 뽑아보자면 하나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아이로봇 아시모프 원작이고 그래서 뭐 그것이 로봇과 관련된 SF에서 아주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영화죠. 지금 좀 인상 깊은 장면을 꼽자면 거기 이제 주인공 윌 스미스가 맡은 주인공이 이제 로봇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로봇한테 아니 운명 교향곡 같은 그런 장엄한 교향곡을 로봇이 과연 작곡할 수 있느냐 또 이제 뭐 그런 이제 고흐나 이제 무슨 다빈치 같은 유명한 예술가의 그런 미술 작품들을 너희가 그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로봇이 Can you?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어떤 깨달음을 저에게 좀 줘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좀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AI라는 영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이제 로봇인데 입양이 되어서 근데 그 로봇은 이제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게끔 프로그램된 로봇이죠. 그래서 정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엄마를 기다리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잘 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의 지능 쪽은 좀 더 흉내낼 수 있지만 감정 쪽은 훨씬 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 보통인데 근데 그 영화는 이제 감정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닮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줬고요. 우리 특히 또 이제 유전학자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써요. 우리 인간이 오랜 세월 진화 과정에서 우리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하게끔 예. 또 이러이러한 식의 감정을 느끼게끔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런 예. 이야기들을 하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인간과 로봇 사이에 뭐 그런 어떤 질적인 차이가 과연 있는 것인지 우리 인간도 그런 유전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미리 뭔가 기획된 예.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또 성찰을 좀 가져다 주어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영화 두 개를 다 봤는데 네. 저 같은 영화를 봐도 이렇게 훨씬 더 깊게 보실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 이 책을 이제 리뷰 도서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또 어떤 책인지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선택한 이유는 이제 워낙 이게 인공지능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인기를 끌고 막 붐이 일어나다 보면 뭐 거품도 끼게 마련이고 또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 중에는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좀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과장되게 어떤 경우에는 뭐 또 그 과학적인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좀 뜬구름 잡는 좀 허무맹랑한 추측이 난무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사회적으로 무슨 투자라든지 뭐 사회적 자원도 많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좀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나 이런 데 현혹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책이나 뭐 그런 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책은 바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문성도 갖추고 있고 또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고민한 필자들이 바로 대중들을 좀 더 인공지능의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의 뭐 내용을 간단하게만 가장 중요한 내용만 소개해드리자면 현재 인공지능을 이제 추동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딥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에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킴으로써 인풋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그 인공신경망 안에는 우리 인간의 뇌의 구조와 비슷하게 이제 뉴런들이 있고 뉴런들 사이에 연결선이 있고 연결선에 웨이트 가중치들이 있고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걸 조금씩 미세 조정함으로써 원하는 아웃풋을 내는 건데요. 근데 그 안에는 그런 엄청난 숫자의 계산이 있을 뿐이지 뭐 우리 세상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정확하게 거기에 이렇게 표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딥러닝을 연구하는 인공지능 학자들도 이게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이렇게 내놓고 성능이 좋긴 좋은데 이게 왜 그 인공신경망 안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블랙박스 같은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자체로 약간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주 최상의 결과, 이상적인 결과에 도달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100이라고 하면 90 내지 95까지 근접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뭔가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뚫고 나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그런 딥러닝 같은 단순한 숫자 노름에만 의존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의 그 상식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정면 대결을 해서 그거를 표상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저 이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혹시 교수님의 일상 속에 삶 속에 어떤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와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제가 뭐 평소에 다른 물건들도 좀 얼리 어답터는 아닌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일반화되고 어느 정도 성능이나 성능도 검증이 되고 가격도 상당히 좀 그래도 리즈너블한 선에서 내려온 다음에 주로 쓰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그 기계 번역 같은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제가 뭐
앞장서서 쓸 것 같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고 그 안전성과 이런 게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얼마든지 쓸 용의가 있고요. 그 저도 운전을 하면서 가끔 이제 옆 차선에 차가 들어오는데 이제 사이드 미러에도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선의인데도 악의는 없었지만 뭐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 자신도 뭐 사실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운전을 하는 것보다 이제 기계가 운전을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아마 사고 확률도 훨씬 낮아지고 좀 더 인간이 안전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자율주행의 초기에는 약간의 시행착오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은 약간은 지난 다음에 아마 저 자신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거의 사고율이 거의 0에 가까우신데 저도 뭐 그럴 생각입니다. 그 방금 이제 그 기계 번역 이제 일상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로 뭐 구글이나 뭐 파파고 같은 거 그런 것 쪽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실 제가 한 2016, 17년 이때 뭐 구글 번역을 사용했을 때는 사실은 이 번역을 굳이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단어만 그냥 갖다가 쭉 번역해놓은 그런 형태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한번 이렇게 시험 삼아 해봤을 때는 상당히 발전을 많이 이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름 이제 물론 이제 한계는 있지만 나름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이제 바이텍스트 기반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걸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전히 분절된 단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말씀하신 대로 한 2016년, 17년 그 무렵에 엄청난 이제 그 도약이 있었죠. 그 이전에 비해서 그 신경망 기계 번역이 도입돼서 훨씬 더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또 그 아웃풋으로 나온 문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읽히고 해서 뭐 어떤 부분에서는 뭐 어느 정도 그런 데 쓸만한 그런 번역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이 신경망 기계 번역은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패럴렐 코퍼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한 번역, 한영 번역이라 그러면 동일한 내용을 이제 영어와 한국어로 표현한 두 가지 텍스트가 같이 있고 그러면 그걸 이제 문장 단위로 이렇게 이제 짝을 맞춰가지고 그걸 훈련 데이터로 삼아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번역 품질이 좋아지는데 이제 전 세계 언어들 중에는 이제 그런 데이터 양이 훨씬 적은 이제 언어들이 있어서 그런 언어들은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번역 품질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신경망 기계 번역이나 이런 인공지능 기술 전반이 컴퓨터 사이언스 전반이 그런데요. 이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 구글,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언어 관련해서도 영어 데이터가 제일 많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들의 관심사나 시장성도 영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영어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모든 언어에 범용적으로 적용하려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랑 좀 문법 구조나 이런 게 좀 비슷한 언어라면 그 알고리즘이 좀 더 잘 맞는데 한국어처럼 영어랑 상당히 다른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에는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영어는 주어 목적어 같은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고 고지고대로 다 표현되는 경향이 강한데 한국어는 굉장히 생략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문어보다 구어에서는 더 심하죠. 그래서 한국어 문장의 경우에도 그렇게 뭐 주어 목적어 같은 것들이 생략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문장을 이제 번역기에 인풋으로 넣으면 확실히 좀 번역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를 앞뒤 문맥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찾지 못해서 약간은 좀 엉뚱하게 번역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번역기의 품질을 높이려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런 생략된 성분들을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는 측면에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그걸 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신경망 기계 번역은 그거를 뭐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보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번역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잘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데이터를 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훈련을 시키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어 사용자들 저 같은 또 한국어 학자들은 이제 그런 파파고나 구글 번역이 한국어 관련해서 잘 안 되는 부분, 특히 이제 이런 문장 성분의 생략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구석구석을 잘 찾아가지고 이제
그쪽 회사한테 피드백을 좀 열심히 줘야 되겠죠. 아, 당신들 번역기가 지금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호하려면 이런 데이터를 좀 추가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즘에 그래서 그런 걸 데이터 큐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 번역을 포함해서 인공지능의 훈련을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부분을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좀 더 공리가 많이 필요하고 뭐 갈 길이 꽤 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국어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사실 번역 프로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 문헌을 읽기 위해서 그 언어를 다 배우지 않아도 사실은 볼 수 있는 그런 걸 제대로 저같이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더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좀 되는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번역 기술을 비롯해서 뭐 머신러닝이나 AI 관련해서 국어학 쪽에서 어떻게 좀 하는 그 노력들이 혹시 있을까요? 뭐 공학 쪽과의 협업이라든지 혹은 뭐 독자적인 시도라든지 뭐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딥러닝이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대세가 되기 전에 예전에 좀 그 약간 심볼릭 AI 또는 뭐 good old fashioned AI라고 하던 시절에는 오히려 공학 쪽하고 이런 국어학, 언어학 쪽과의 협업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번역기를 만든다고 해도 이제 뭐 영한 번역기다 또는 한영 번역기다 그러면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 구조, 문장 구조를 이제 분석하는 규칙이라든지 또 어휘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거를 공학자들이 직접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국어학자, 언어학자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이제 그 만들고 협업이 그래도 긴밀하게 많이 이루어진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신경망 기계 번역의 사례도 포함해서 이제 딥러닝이 대두되고 난 뒤에 공학자들은 이제 뭐 언어를 다룬다고 할 때 언어학자, 그다음에 또 그런 뭐 법률을 다룬다고 하면 법률 전문가, 뭐 의료 데이터를 다룬다 그러면 의료 전문가, 이런 도메인 전문가의 도움이 이제는 점점 별로 필요 없다. 데이터만 많이 있고 이제 그 신경망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그 데이터로부터 신경망이 필요한 패턴이나 규칙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주기 때문에 그런 도메인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메인 전문가랑 같이 협업했을 때보다 도메인 전문가 없이 이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밀어붙였을 때 오히려 성능이 더 잘 나온다. 이런 인식이 좀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공학 쪽에서 자연어 처리, 뭐 기계 번역을 포함해서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저 같은 이런 언어학자들한테 별로 손을 내밀지를 않습니다. 별로 당신들 도움 없이도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잘하고 있어.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도움 없이도 도메인 지식 없이도 상당 부분 잘하지만 아까 정확도 90 내지 95%까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정도로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이제 태스크도 있겠지만 어떤 태스크는 95% 정확도로도 만족할 수 없고 더 99, 99.9까지 가야 되는 좀 더 크리티컬한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당신들 현재 하는 방식 가지고는 좀 한계에 봉착하기가 쉽고 우리의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별 근거 없이 구호 비슷하게 선언적으로 외쳐서는 공학자들을 설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몇몇 언어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근데 뭐 번역기면 번역기 뭐 이런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도메인 지식 없이 그냥 공학자들이 딥러닝으로 밀어붙여서 만든 게 이 정도 성능을 보이는데 그걸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 도메인 지식을 가미하면 뭐 조금이나마 몇 %라도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를 저희가 실증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증적인 증거들이 점점 많이 축적이 되면 공학자들이 다시 저희 언어학자들과 협업을 하려고 먼저 손을 내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저자들이 책에서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이제까지 만들고 축적해 놓은 어떤 그런 지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배제하고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그게 뭐
과연 맞는 방향이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계학습은 기계학습대로 진행을 하되 사실은 그것의 어떤 시작점으로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들, 필요한 지식들을 이제 같이 집어넣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과 좀 잘 맞는 거, 일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잘 뭐 정리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일종의 금과 억조처럼 여기고 있는 그 빅데이터 그리고 딥러닝만으로는 AI의 온전한 발전이 불가능한 어떤 그런 한계들에 대한 서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책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은 현실은 이제 열린 기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기계나 로봇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연하는 것들을 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실 굉장히 제한된 조건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된 태스크들을 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현실은 우리가 애초에 고려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 그것에 그렇다면 과연 그런 기계 학습을 통해서만 그것을 잘 적응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이유는 상식과 맥락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돌발적 상황에 대해서 대응이 굉장히 미숙하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황에 대한 유연성과 또 신뢰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담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책에서 이제 AI의 제대로 된 발전 방향 그렇다면 무엇이냐? 일반적인 지능, 일반 지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일반 지능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은 추론, 언어, 유추 능력 이런 것들에 기반한 강화된 인지 모델 그리고 딥 언더스탠딩이라고 하죠. 딥 러닝이 아니라 이제 딥 언더스탠딩 이것을 이제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갖춘 존재가 무엇이냐? 결국은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결국은 모델로 삼아야 될 완벽한 대상은 이제 인간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저자들의 판단과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공감을 하시는 편인가요? 예, 이게 이런 저자들의 판단에 대해서 뭐 대체로 그 방향성에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주장, 제안 이런 것들에 제가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거를 저는 약간 이런 방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약간 공학적인 문제에 봉착한 사례들이 인류 역사에서 많이 있죠. 뭐 인간이 이제 이동을 할 때 걷거나 뛰어 가지고는 속도의 한계가 있는데 뭐 목표 지점까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가고 싶다는 어떤 태스크가 있는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같은 게 이제 발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지상의 여러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하늘로 날아올라서 비행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비행기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인간이 어떤 이런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에 봉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학, 화학 같은 과학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거는 이 자연을 잘 돌아보면 이 자연계의 어떤 생명체는 그런 공학적 문제를 이미 잘 오랜 진화 과정에서 잘 해결해가지고 훌륭한 솔루션을 이미 체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비행이라는 과제의 경우에 새라는 동물들은 그거를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자기가 봉착한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자연을 잘 살펴봄으로써 자연으로부터 배우자라고 하는 접근법이 있고 그것이 많은 경우에 꽤 좋은 성공을 이제 거둬온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자연을 그럼 얼마만큼 철저하게 속속들이 배울 것이냐에 있어서도 약간 중용의 감각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새의 경우에는 이제 비행을 하고 또 자기의 방향이나 고도나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날개를 아래 위로 이렇게 퍼드덕거리면서 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고지고대로 다 따라 하려면 엄청나게 이제 엔지니어링 문제가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들은 뭔가 부력을 받아서 공중에 뜨려면 날개 비슷한 게 있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근데 그걸 아래 위로 퍼드덕거리려면 에너지라든지 공학적으로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만든 비행기는 날개가 있긴 있지만 그걸 퍼드덕거리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를
달아야 비행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새라고 하는 자연으로부터 배운 것이고, 근데 그거를 또 너무 속속들이 고지고대로 다 따라하지는 않고 어떤 부분은 자연과 좀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이제 지혜로운 해결책을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의 화두가 이제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그렇고 초창기의 컨셉션 자체가 기계도 인간처럼 생각하고 어떤 인간이 지능적으로 그 해결하는 어떤 태스크를 이제 기계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좀 닮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역시 이제 인간도 자연의 산물인데 역시 자연으로부터 배우자는 엔지니어링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그럼 인간의 그런 사고 과정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떻게 배울 것이냐인데 초창기 AI는 인간의 뇌는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이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인데 각 하나하나의 뉴런이 하는 일들은 상당히 뭐 굉장히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거죠. 이제 여러 자기가 연결된 인풋 뉴런들의 신호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뭐 일종의 가중치를 곱하고 다 더해가지고 그것이 일정한 임계치를 넘으면 자기도 신경 신호를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파이어를 하고 그 인풋들로부터 들어온 신경 신호의 그 가중합이 일정한 가중치 이하가 되면 파이어를 하지 않고 뭐 굉장히 단순한 일밖에 할 수 없지만 이런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의 또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훨씬 더 우리가 고등의 사고작용 이런 게 이제 이머지 창발한다고 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인간의 그런 신경 구조, 뇌 뉴런의 구조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별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인공신경망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이제 뇌의 그 뉴런들 사이 네트워크 구조를 어느 정도 본따서 만들어서 그게 이제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의 역사도 인간의 뇌에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뭐 별로 따라하지 않으려는 이제 시도들이 좀 실패를 했고 그거를 좀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본따서 하려는 시도들이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공학자들의 분위기는 그 신경망의 네트워크 구조라는 아이디어는 인간의 뇌에서 배워왔지만 그 이상 더 철저하게 더 배울 필요는 없다라는 게 좀 공학자들의 일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공신경망 안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의 계산만 있을 뿐이지 뭐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다. 뭐 또는 뭐 임진왜란은 1590년에 일어났다. 이런 약간 사실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도 다 표상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이제 인공지능 대화 시스템한테 뭐 미국의 수도가 어딥니까라고 물으면 뭐 인터넷 검색을 하든 또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 안에 관련된 문장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워싱턴 DC입니다라고 뭐 정확한 답을 잘 내놓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인공신경망 안에서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우리 지금 인간이 모르고 있고 그렇죠. 블랙박스고 그 안에 그런 지식이 명시적인 형태로 표상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인간이 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제 지능적인 작용, 사고작용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뉴런들의 그 신경망 구조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인간이 사고작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인간은 아무래도 인간도 가장 아래 로우 레벨에서는 뉴런들의 네트워크지만 그거로부터 뭔가 이렇게 레프리젠테이션 사실적인 지식이나 명제에 대한 표상이 이제 창발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걸 분명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컴퓨터의 경우에도 그런 레프리젠테이션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신경망이 지가 알아서 그런 레프리젠테이션 창발하기를 기다리는 거는 좀 별로 이렇게 합리적인 태도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창발되든 아니면 인간이 명시적인 형태로 넣어주든 어떻게든 그거를 마련해 주는 게 인간의 사고작용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주장들을 이제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명시적인 형태의 세계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지식을 저절로 창발하도록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인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인공지능이 더 인간에 가까워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약간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이 책의 저자들의 주장과 제 생각이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명료하게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질문 몇 개를 다 좀 적어가지고 거를 다 이렇게 좀 한 번에 커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자는 이제 6장에서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 정신에게 배워야 할 다양한 능력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수님 보시기에 좀 가장 중요하다고 AI가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뭐 생각되는 그건 뭘까? 뭐 언어학자로서 평가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어떤 잠재적 사용자로서 평가하셔도 좋고 또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뭐 제가 언어학자니까 좀 특히 좀 언어 또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쪽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을 보면 그 화자가 말한 문장에 대한 그 축자적인 해석, 리터럴한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은근히 이제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의사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뭐 이 그 같은 대학생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이 다른 한 친구한테 야 우리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갈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나 내일 중간고사 있어 라고 말을 하면 그 리터럴하게 해석은 그 상대방이 내일 중간고사가 있는데 오늘 영화 보러 가자라는 자신의 제안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엉뚱한 말을 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리터럴만 해석만 보면. 근데 우리 인간은 이게 대학생이 내일 중간고사가 있으면 그 전날에는 시험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려면 영화 보러 갈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영화 보러 가자는 너의 제안을 내가 완곡하게 거절을 한 거죠.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머릿속에서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정말 뭐 1초도 안 걸리는 사이에 추론이 엄청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의사소통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함축이라고 언어학에서 함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그 잘 전달이 되는 거는 화자나 청자 둘 다 상식, 이 세계에 대한 지식,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상대방의 말을 그 축자적인 해석뿐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과 결합시켜 가지고 뭐 아주 풍부한 추론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이제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앞으로 집안에서 가사 도우미 로봇과 대화를 할 때 이제 인간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뭐 속된 말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기대하는데 이제 만약에 인공지능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인공지능한테는 인간에게 말할 때와는 달리 하나하나 고지고대로 이제 말을 해줘야 걔가 알아듣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일을 수행을 하게 할 텐데 그거는 좀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인간이 자기 가사 도우미 로봇에게도 인간에게 말할 때와 똑같이 편하게 말을 해서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물론 요즘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엄청나게 데이터 양을 늘리고 신경망의 구조를 엄청나게 크게 해서 학습을 열심히 시키고 엄청나게 많은 전기와 전산 자원을 동원해서 하다 보면 얼추 비슷한 게 이렇게 좀 비슷한 능력을 갖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식은 전공법도 아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인공지능이 그런 뭐 딥러닝으로 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되 그 부족한 부분을 엄청난 데이터와 컴퓨팅 리소스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세계에 대한 지식 이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넣어주면 아마 더 싼 비용으로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리뷰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책의 좋은 부분들을 많이 좀 부각을 시켜 실제로 뭐 좋은 책이기도 하고 좋은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키셨는데 혹시 책에서 조금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아쉽다라고 느끼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이 책의 필자 2명 중에 이제 게리 마커스는 약간 좀 뇌과학자, 신경과학자로서 아주 젊은 학생 시절부터 아주 이름을 날린 아주 대단한 천재과학자고요. 근데 이제 그 어니스트 데이비스는 이제 컴퓨터 과학자인데 이제 이 사람도 특히 이제 그런 상식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저도 이 두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는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는데요. 우리 언어학자들이 예. 이제 자연어 처리 쪽에 도메인 지식을 지금 공학자들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언어학의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면 더 잘 될 겁니다라고 선언적인 구호 같은 주장만 해서는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고 예. 뭐 작은 거라도 예. 실제로 실제적인 구현을 통해서 증거를 제시해야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필자들도 특히 어네스트 데이비스는 컴퓨터 과학자니까 예. 자기들의 주장을 뭐 100%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매우 작은 부분이라도 직접 구현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이 주장한 상식이나 이런 부분을 넣지 않았을 때보다 넣으니까 이런 부분이 더 잘 되더라라는 그런 실제적인 구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예.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면 예. 더 설득력이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마 어네스트 데이비스가 전문적인 연구에서는 바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좀 대중서라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뺐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대중한테도 그런 실제적인 증거를 조금은 좀 맛보기로라도 좀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면서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들이 너무 좋은 얘기인데 너무 이상적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 좀 했고요. 저자들도 또 이제 뒤에 가면은 스스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좀 무리한 요구라고 이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판은 쉽지만 실제로 어떻게 범용 지능을 갖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것에 대한 고려는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딥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인데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구체화되지 않고 뭔가 좀 긴 빠지는 부분이 있다. 좋은 말들은 다 갖다가 이제 집어 넣었는데 이거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도 좀 사람들에 따라서 갑론을 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앞쪽에서 이제 이거는 번역 제목이랑도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번역 제목이 2029 기계가 멈추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원제는 이제 리부팅 AI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AI를 설계하기 뭐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제목인데 좀 약간 뜬금이 없어요. 근데 사실 기계가 멈추는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앞으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2029년은 사실 터미네이터에서 이제 스카이넷이 인간을 공격하는 연도예요. 근데 저자들이 앞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현재의 AI가 인간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얘들은 그냥 좀 이렇게 똘똘하지 않은 하인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번역제목을 이렇게 달았다는 게 조금 좀 약간 의아했고요.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의 딥 언더스탠딩과 그런 그 증강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책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에 대한 더 윤리적인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애들한테 어떤 윤리적인 가치관을 집어넣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구현하는 걸 그대로 다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아마 이 방향성 자체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예, 좀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뭐 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제 인류의 그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 온 역사를 보면 그 과학 기술이 좋은 목적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나쁜 목적으로 쓰여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둘 사이에 그 기술적 차이는 뭐 별로 없어서 종이 한 장 차이라서 그래서 과학자들도 자기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사회적인 이제 문제의식 또 책임의식, 윤리의식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어떤 과학 기술이 나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의 연구나 개발을 이제 막 이게 금지한다거나 중단하는 접근법은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인류에게 가져줄 수 있는 많은 혜택을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측면이 아까운 측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 물론 원자력 발전 자체에도 많은 부작용이 생겨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을 좋은 쪽으로 이제 쓰는 용도라고 일단 전제를 하면요. 근데 그게 이제 핵폭탄의 기반 기술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자력 발전은 핵폭탄으로도 잘못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기술을 아예 개발하지 말고 금지하고 포기하자라는 접근법은 근데 그거를 그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모든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그런 동의를 얻어내는 것도 쉽지 않고 누군가가 그거를 배신하고 그 기술을 개발할 이제 그런 동기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유인이 이제 게임 이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그런 과학 기술을 좀 더 제대로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윤리적인 사회적 문제를 함께 심층적으로 고민하는 게 오히려 인류를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유전자 조작 기술도 마찬가지죠. 유전자 조작 기술도 뭐 우리 인류의 질병이라든지 건강 유전병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쪽의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모든 과학자들이 어렵지만 합의를 이뤄나가면서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연구를 하는 게 좋겠고요.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이 책의 저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제 딥 언더스탠딩 이런 걸 갖추게 되면 좀 더 기계가 인공지능이 인간과 점점 더 비슷해지는 거고 근데 그게 그러면 그게 인간이 오히려 기계에 지배당하는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위험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그게 그렇죠. 뭐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현재 딥러닝 같은 방식은 그 인공신경망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인간이 모르고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딥 언더스탠딩이 창발하고 뭐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인간의 통제 가능성이 오히려 더 적다는 점에서 오히려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필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인공지능이 가질 지식, 세계에 대한 상식 이런 것들을 그냥 인공신경망 안에서 자동적으로 창발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는 인간이 그거를 큐레이션을 잘 해가지고 기계에다 넣어주는 방식이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의 그 딥 언더스탠딩을 가질 것이냐 하는 거를 인간이 좀 더 통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 잘못된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설득이 됐습니다. 예.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가감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저도 이제 국문과에 있고 국어학자입니다만 약간 부전공 비슷하게 이런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공지능이 언어를 처리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좀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뭐 공부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토론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경우는 그 성향이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뭔가 한 가지가 유행한다 그러면 그 유행하는 거에 좀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상당히 강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망각해 버리는 사실은 그 인공지능 연구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 안에 다양한 성향, 다양한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을 하는 게 더 이상적이고 더 건강한 사회인데 이제 딥러닝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인공지능 연구자들 중에 뭐 다수가 딥러닝 쪽으로 매달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래도 소수는 현재 지배적인 딥러닝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하는 사람도 소수는 있어야 이게 나중에 거기 그 사람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전원 100%가 다 딥러닝만 매달리면 딥러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어려운 거죠. 사실 오늘날 딥러닝의 기술을 이제 이렇게 붐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학자가 뭐 제프리 힌튼이나 요슈아 벤지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수십 년 동안은 사실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 당시의 데이터 양이나 하드웨어 수준으로는 제대로 이제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인공신경망 연구하는 사람들 비웃고 연구비도 별로 없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소수지만 외면받는 아싸였지만 그걸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연구한 덕분에 이제 데이터도 빅데이터가 이제 이용 가능하게 되고 이제 GPU 같은 하드웨어도 이제 이용 가능하게 되면서 이게 좋은 이제 꽃을 피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신경망이 찬밥 신세였던 그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당시의 주류만 따라갔다면 제프리 힌트나 요슈아 벤지오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딥러닝의 붐도 오늘날의 인공지능의 붐도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또 이제 딥러닝이 이제 주류니까 오늘날에는 또 제프리 힌트나 요슈아 벤지오 같은 사람이 딥러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고민한 사람이 소수라도 있어야 이제 그게 건강한 생태계일 텐데 이제 너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소수자들이 기대한 것만큼 많지 않다. 조금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언어학자로서 뭐 구글이나 이런 다국적 기업이 영어라든지 이제 모든 언어에 범용적으로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한국어에 잘 맞지 않아서 한국어와 관련된 자연어 처리가 좀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구글의 범용의 알고리즘, 언어, 랭귀지 애그노스틱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너무 기대기보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에 맞는 한국어에 특화된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좀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사람이 공학자들 중에 다수가 될 거는 기대하지 않지만 또 소수라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박진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